스텔라 테크놀로지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28배 젊은 총수, 권지혁의 존재감 때문이었다. 그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의 말 한마디에 임원들은 긴장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할 정도의 결단력. 그것이 세상이 아는 권지혁의 모습이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다. 회의를 마친 그에게 김 비서가 다가와 다음 일정을 알렸다. 회장님, 잠시 후 한상구 박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지혁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부채감이었다. 한상구 박사, 스텔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던 천재적인 연구원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회사에게도 그리고 권지혁 개인에게도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 장례식장은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흰 국화의 향과 향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젊은 총수의 등장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을 만들었다. 그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정사진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였다. 사진 속 한상구 박사는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빗길 교통사고. 경찰은 그렇게 결론 내렸지만 지역의 마음속에서는 석연치 않은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조문을 마치고 막 자리를 떠나려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움에서 빗겨난 차가운 구석. 작은 아이 하나가 인형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제 몸보다 커 보이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아이.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곰 인형이 들려 있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세상의 모든 슬픔이 내려앉은 듯 보였다. 그는 근처의 먼 친척에게서 아이가 한상구 박사의 8살 난 딸 한서은이라는 것과 아이의 엄마는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나 이제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고아. 그 단어가 비수처럼 지혁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아이의 텅 빈 눈에서 오래전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차가운 기억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가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자신만의 섬에 갇혀 있는 듯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뇌리에 한상구 박사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우리 서은이가 제 전부입니다.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렸던 그의 목소리가 유언처럼 지혁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그는 아이의 먼 친척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보육원에 보내야 한다. 우리가 맡기에는 짐이 너무 크다. 와 같은 차가운 말들이었다. 그 말들은 지혁의 마지막 망설임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자신이 존경했던 남자의 전부였던 이 아이를 세상의 차가운 현실 속에 방치할 수 없었다. 그는 모두가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이의 친척들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 아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서은 양의 법적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김 비서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지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지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이지만 가장 진심 어린 결단이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권지혁의 큰 키 옆으로 작은 아이가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서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낡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화려한 그의 세상과 부서진 아이의 세상에 극명한 대비였다.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을 때 서은은 처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한겨울밤에 길을 잃은 한 송이 눈꽃 같았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예상치 못한 거대한 나무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거리,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은 고요히, 그러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적막감만 흐르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 이제는 18살의 숙녀가 된 한서은이 인공지능 관련 서적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닫혀있던 아이의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어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천재 소녀로 성장해 있었다. 상처의 그늘은 옅어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주변에는 누구도 쉽게 다가서지 못할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다. 늦은 밤, 지혁이 지친 기색으로 귀가했다. 그는 소파에서 공부에 집중한 서은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10년간 그의 삶은 스텔라 그룹의 총수라는 역할과 한서은의 보호자라는 역할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의 일상은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냉철한 기업가는 어느새 서툰 학부형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면 처음 만났던 그날의 작고 위태로웠던 아이를 떠올렸다. 처음 몇 년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무슨 옷을 입혀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생전 처음 참석한 학부모 상담에서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서은의 소풍날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셰프를 불러 도시락을 싸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의 서툰 노력들은 때로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은은 그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지지 속에서 서은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을 때 지혁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기뻐했다.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공부했고 언제나 정요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에게 아저씨라는 호칭은 단순한 보호자 이상의 의미였다. 그는 그녀의 세상 그 자체였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혁의 사업적인 적수도 더욱 명확해졌다.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넥스젠 그룹의 윤태문 회장. 그는 인수합병 시장에서 번번이 지혁과 부딪혔고 그의 비열하고 무자비한 경영 방식은 지혁이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업계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지혁은 윤태문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서은의 삶에도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은의 감정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단상 위에서 졸업장을 받으며 그녀는 객석에서 자신을 향해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10년간 아저씨라고 불러온 남자가 어느새 한 명의 남자로서 그녀의 마음에 들어와 있었다. 듬직한 어깨, 다정한 눈빛,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존재. 그것은 존경과 감사를 넘어선 명백한 사랑의 감정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달콤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구원자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깊은 곳에 숨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사소한 행동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비밀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으며, 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는 날들이 많아졌다. 지영 역시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성장한 서은의 모습은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강조했고, 그녀가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 행동은 서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밀어낸다고, 여전히 어린아이로만 본다고 오해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투명한 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은의 18번째 생일날, 지혁은 그녀를 위해 작지만 고급스러운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전공과 관련된 최첨단 인공지능 개발 키트를 선물하며 다정하게 말했다. 서은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의 진심 어린 축복은 그를 사랑하는 서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파티가 끝나고 홀로 방으로 돌아온 서은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이제 막 어른의 문턱을 넘은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맹세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고.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아이가 아닌 함께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한 명의 여자로 바라보게 만들겠다고. 그녀의 조용한 사랑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뜨거운 야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10년간의 평온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대학교 캠퍼스는 새로운 시작에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한서은은 그 낭만적인 분위기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강의실과 도서관, 그리고 컴퓨터 랩실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복잡한 코드와 알고리즘의 세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잊고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녀는 입학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예측 분석 AI 알고리즘을 개발해냈다. 그녀의 재능은 교내 기술 경진대회에서 폭발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발표는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업계의 저명 인사들을 단숨에 매료시켰다. 학생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교함과 엄청난 잠재력. 그녀는 압도적인 차이로 대상을 차지했고, 천재 신입생 개발자의 등장은 IT 업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서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세상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조용한 기쁨을 느꼈다. 그 소식은 넥스젠 그룹의 윤태문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대학생의 발표회 따위는 아이들 장난이라며 코웃음 쳤다. 그러나 그의 기술 고문이 알고리즘의 잠재적 가치, 특히 스텔라 테크놀로지를 압도할 수 있는 혁신성에 대해 브리핑하자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그는 서은을 어린 학생이 아닌 손에 넣어야 할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했다. 그는 주저없이 인수팀에게 지시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저 기술을 가져와. 넥스젠의 접근은 처음에는 매우 교활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은 서은의 천재성을 칭찬하며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계약금과 넥스젠의 수석 연구원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제안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서은은 그들의 제안에 잠시 현혹될 뻔했지만 본능적인 경계심이 발동했다. 그들의 태도는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어딘가 미심쩍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보호자와 상의해야 한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그날 밤 서은은 지혁에게 넥스젠의 제안에 대해 털어놓았다.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들뜬 마음도 잠시 넥스젠과 윤태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보호 본능과 사업가로서의 감각이 동시에 위험 신호를 울렸다. 그는 윤태문의 평판을 그리고 그의 비열한 사업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혁은 서은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히 설명했다. 넥스젠이 제시한 계약서는 사실상 그녀의 미래까지 헐값에 묶어버리는 약탈적인 노예 계약이라는 것을. 그는 계약서의 교묘한 법적 함정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그들의 진짜 의도를 폭로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냉혹한 세계의 현실을 가르쳐주는 순간이었다. 서은은 순진했던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졌고 동시에 자신을 지켜주는 그의 존재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지혁의 조언에 따라 서은은 정중하게 넥스젠의 제안을 거절했다. 애송이 학생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윤태문은 격노했다. 그는 부드러운 가면을 벗어 던졌다. 넥스젠은 그녀가 과거에 제출했던 과제들을 들먹이며 표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의 비열한 협박을 시작했다. 심지어 사람을 붙여 캠퍼스에서 그녀를 따라다니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서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노골적인 악의에 공포를 느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의 차가운 총수의 얼굴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의 분노의 밑바닥에는 서은을 향한 뜨거운 보호 본능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들을 짓밟아버려. 스텔라의 법률팀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넥스젠의 서은에 대한 모든 접근과 협박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고 동시에 넥스젠의 과거 기술, 탈취 사례들을 언론에 터뜨릴 수 있다고 역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지혁은 직접 윤태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보다 차가웠다. 윤 회장, 당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지. 한서은은 내 사람이야. 한 번만 더 그 아이에게 손을 대면 당신의 제국을 조각조각 해체시켜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 그의 서슬 퍼른 경고에 수화기 너머의 윤태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모든 위협이 지나간 후 서은은 지혁의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이번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에게는 감춰왔던 지혁의 강력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정감과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비로소 그가 매일 싸우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지를 깨달았다. 지혁 역시 더 이상 그녀를 온실 속 화초처럼 영원히 지킬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세계는 이제 공식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역풍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넥스젠과의 정면 충돌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권지혁은 한서은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녀와 그녀의 기술을 스텔라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에게 스텔라 그룹 내부에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 연구소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모든 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마음껏 연구에만 몰두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배려였다. 하지만 서은은 그의 제안에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단순한 연구원이 아닌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리더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보호를 받는 아이가 아닌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지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서 꺾을 수 없는 의지를 읽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스텔라의 연구소에서, 밤에는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머리를 맞대고 기술 개발 전략과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했다. 서은은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리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역의 최고 엘리트 엔지니어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기술적 논리를 명쾌하게 펼쳐 보였다. 지역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이 길러낸 아이가 아닌 존경할 만한 한 명의 동료를 발견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연구실에서 알고리즘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아내고 환호했다. 기쁨에 겨워 서은은 자신도 모르게 지역을 향해 활짝 웃었다. 꾸밈없는 순수한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역의 심장이 강하게 내려앉았다. 늘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을 향해 열리는 듯한 기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 순간의 강렬한 이끌림은 단순한 동료애나 보호자의 감정이 아니었다. 지역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극심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유능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동시에 아름다운 한 명의 여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집중할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사소한 습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열정적인 눈빛. 이전에는 애써 외면했던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 죄책감은 그를 다시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와 거리를 두려 애썼다. 회의석상에서는 일부러 더 엄격하게 그녀를 대했고 사적인 대화는 가급적 피했다.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호자라는 선을 명확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행동은 서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오해를 남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다시 밀어내고 있다고, 자신에게 실망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국 서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넥스젠의 새로운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 회의에서 지혁이 이런 더러운 일은 네가 알 필요 없다며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하려 했을 때였다. 회의가 끝난 후 서은은 그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왜 저를 밀어내시는 거죠? 제가 아직도 이 싸움을 감당 못할 어린애로 보이세요? 저는 아저씨의 파트너이지 장식장에 넣어둘 도자기 인형이 아니에요. 그녀의 직설적인 방역에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벽이 무너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적어도 그 일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험한 세상이 너를 다치게 하는 것이 두렵다. 너를 지키는 것이 내 일이니까. 그의 고백에 서은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세상으로부터 저를 지키는 게 아저씨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과 맞설 수 있을 만큼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다라는 걸 스스로 믿어주시는 게 아저씨의 일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말은 지혁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눈앞의 서은이 더 이상 자신이 품에 안았던 작은 아이가 아님을,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인한 한 명의 인간으로 성장했음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낡은 관계의 틀은 이제 완벽하게 부서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존중과 신뢰,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애틋한 감정만이 남았다. 넥스젠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었기 때문이다. 넥스젠 그룹과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윤태무는 서은의 알고리즘을 손에 넣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그녀의 연구 결과 자체에 흠집을 내는 비열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그녀의 논문이 독창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다른 기술을 표절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제 막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젊은 개발자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권지혁은 넥스젠 그룹의 과거 연구개발 역사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과거 기술 탈취 사례를 찾아내 역으로 공격할 카드를 찾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늘 그가 사용해왔던 냉정하고 계산적인 기업 전쟁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차가운 복수의 칼날 끝에 지독하게 뜨거운 과거의 진실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지혁의 정보팀은 10여 년 전 넥스젠의 기술 인수 합병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파일을 발견했다. 현재 넥스젠의 모바일 사업부 핵심 기술 중 하나가 과거 이름 없는 한 연구원의 논문과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김 비서는 긴급히 그 파일을 지혁에게 보고했다. 파일의 가장 위 원천 기술 연구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바로 한서은의 아버지, 한상구 박사였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는 기억해냈다. 오래전 한상우 박사가 자신의 평생의 역작이었던 기술을 거대 기업에 빼앗겼다며 씁쓸하게 털어놓았던 것을. 그는 다급하게 한상구 박사의 사고 기록 보고서를 다시 찾아냈다. 그리고 그 사고 발생일과 넥스젠이 문제의 기술 특허를 출원한 날짜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그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상우 박사의 사망 사고는 넥스젠이 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를 공식적으로 출원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났다. 너무나 절묘한 시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소름 끼치는 시간 차이였다. 윤태문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성가신 장애물이 사고라는 이름으로 제거된 것이다. 깨달음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의 정신을 강타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자존심 싸움이나 기술 분쟁이 아니었다. 10년간 묻혀있던 추악한 범죄의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이었다. 윤태문에 대한 그의 감정은 경멸에서 사르에 가까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서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억울한 과거를 위한 정의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이자 피할 수 없는 책임이었다. 그는 이 끔찍한 의혹을 당분간 서은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아직은 연약한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는 이제부터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싸워야 했다. 그녀 앞에서는 평소처럼 기업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 척 연기해야 했고, 뒤에서는 그녀 아버지의 잠재적 살인범을 추적해야 했다. 그의 어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리기 시작했다. 지혁은 회사 내부에 아무도 모르게 극소수의 최정예 인원으로 구성된 비밀팀을 꾸렸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10년 전의 교통사고를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제대로 조서가 꾸며지지 않았던 목격자, 그리고 사고 차량의 마지막 정비 기록까지 먼지 쌓인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길고 외로운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밀팀은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당시 사건을 단순 사고로 성급하게 종결했던 담당 형사가 사건 종결 불과 몇 달 후 갑작스럽게 조기 퇴직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퇴직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기록을 찾아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사건이 조작되고 은폐되었다는 강력한 심증을 굳히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밤 지혁은 퇴직 형사의 신상 파일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망령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이 길의 끝에 윤태문이라는 거대한 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와의 싸움은 이제 수천억 원의 돈이 아닌 사람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는 것도. 기업 전쟁의 판은 이제 피 튀기는 범죄 드라마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윤태문의 늙은 여우 같은 감각이 마침내 위험을 감지했다. 과거를 파헤치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자신의 적이 권지혁이며 이번 싸움이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을 넘어섰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통해 권지혁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들을 불러 모아 스텔라 테크놀로지와 권지혁 개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초토화 작전을 지시했다. 폭풍은 금융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넥스젠과 결탁한 검은 머리에 외국계 투자 자본이 스텔라의 주식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개시했다. 동시에 윤태문이 뒷돈을 대는 언론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스텔라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차세대 기술의 치명적인 결함, 임박한 유동성 위기, 그리고 권지혁 회장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경영 방식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스텔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비상대책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권지혁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방어를 지휘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진짜 목표가 회사가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윤태문의 가장 비열하고 치명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권지혁의 유일하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한서은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악명 높은 연예 매체에 돈을 뿌려 두 사람의 관계를 추악하게 비트는 기사를 터뜨렸다. 권지혁 회장의 비밀 뮤즈, 그가 키운 고아 소녀, 혹은 보호인가, 그루밍인가. 스텔라 천재 개발자의 불편한 진실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기사는 파파라치가 찍은 두 사람이 다정하게 보이는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익명의 내부자 코멘트를 인용하여 그들의 순수한 관계를 부적절하고 도착적인 것으로 몰아갔다. 젊고 유능한 독신 총수가 왜 굳이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했으며 그녀의 재능과 젊음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더러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들의 10년 세월은 하룻밤 사이에 추악한 스캔들로 전락해버렸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대중은 재벌 총수의 은밀한 사생활에 열광했고 권지혁의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가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비도덕적인 인물로 낙인 찍혔다. 스텔라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투자자들은 그의 도덕적 자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은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캠퍼스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의 얼굴과 이름은 온 세상에 조롱거리로 떠올랐다. 서은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방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죄책감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 소식을 들은 지혁의 분노는 사리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평판 따위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감히 윤태문이 서은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는 서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울고 있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뜨거웠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사회는 그의 사퇴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위기 대응에 모든 힘을 쏟느라 과거사에 대한 비밀 조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는 완벽한 덫에 걸린 셈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서은의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다.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는 한, 그녀는 영원히 적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지혁은 무거운 목소리로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서은이를 보스턴으로 보낼 준비를 하게. MIT 입학 서류도 함께. 가장 빠른 비행기 표로. 그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고통스러운 결정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감정의 폭풍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숨 막힐 듯이 무거웠다. 권지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서은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보스턴행 비행기 티켓과 MIT 입학 허가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보호자가 피보호자에게 마지막 결정을 통보하듯 단호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 폭풍의 중심은 나다. 네가 떠나면 그들은 공격할 명분을 잃게 될 거야. 그곳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연구를 계속해. 이게 너를 위한 최선이다. 서은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결정은 그녀에게 보호가 아닌 유기로 느껴졌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충격은 곧 깊은 배신감으로 변했다. 함께 싸우자고 약속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냉혹할 정도로 단단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의 보호가 처음으로 감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오해한 지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안 가요. 그 목소리는 평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혁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인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날선 긴장감이 흘렀다. 이건 내 결정이야.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해. 지혁이 언성을 높였다. 결정이요? 이건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요. 서은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아저씨 눈에는 제가 아직도 10살짜리 어린애인가요? 이 세상의 비열함을 감당 못할 연약한 존재냐고요. 보호자? 그게 대체 뭔데요? 지난 10년간 저는 아저씨에게 그저 지켜줘야 할 책임, 귀찮은 짐이었을 뿐인가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똑바로 저를 보세요, 권지혁 씨. 한상구 박사의 딸 한서은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요. 정말로 저를 밀어내는 이유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아저씨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방어벽까지 산산조각 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감정의 둑이 터져버린 그의 입에서 절박한 진심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 더 이상 네가 아이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거라고. 내 곁에 있으면 너는 망가질 거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불행해질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그것은 사랑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절절하고 아픈 진심의 토로였다. 그의 고백은 서은에게 고통인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었다. 그가 자신을 여자로 보고 있다는 확인.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이제는 사랑에 빠진 소녀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의 앞에 섰다. 틀렸어요. 우리가 도망치면 저들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서서 싸우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보스턴행 비행기 티켓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것은 나약한 피보호자의 역할을 거부하는 상징적인 저항이었다. 저는 아저씨의 약점이 아니에요. 제가 아저씨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권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평생 벽을 쌓아왔지만 정작 그녀는 스스로 그 벽을 부수고 나올 만큼 강해져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을 믿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찢어진 티켓 조각과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라는 이름에 견고했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위기는 그들을 갈라놓는 대신 그 어떤 시련에도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폭풍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찢어진 비행기 티켓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동맹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 서재, 즉 사실상의 전쟁 시 링부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진행해온 그녀의 아버지 죽음에 대한 모든 조사 자료를 공유했다. 부패한 퇴직 형사에 대한 의혹까지 모든 것을 서은은 침묵 속에서 자료를 읽어 내려갔다. 슬픔과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갑게 분노를 불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정의를 집행할 또 한 명의 전사였다. 그녀는 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의 방식은 강력하지만 너무 정직해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죠. 저는 그 건초더미를 통째로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서은은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자신만의 지휘 통제실로 바꾸어 놓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와 직접 조립한 슈퍼컴퓨터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혁과 그의 팀은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예측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해 윤태문의 모든 금융거래 패턴, 통신 습관, 그리고 그가 이용하는 유령 회사와 부패한 동맹 세력의 네트워크까지 그의 부패 제국 전체를 매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과거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덫을 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넥스젠의 다음 불법 주가 조작 시도를 예측하고 그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10년 묵은 증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현재의 증거를 잡아내려 했다. 그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범죄를 심판대에 올리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알고리즘이 윤태문의 다음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현재의 스캔들을 이용해 스텔라의 주가를 다시 한번 폭락시키기 위해 해외 유령 회사를 동원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계획하고 있었다. 서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빛과 소리도 없는 치열한 디지털 전쟁이었다.
그녀는 넥스젠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들의 견고한 보안 네트워크를 뚫고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모니터 위에는 수백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녀는 윤태문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숨겨놓은 디지털 금고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의 심장을 멎게 할 2개의 파일을 발견했다. 하나는 암호화된 비밀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아버지 이름, 이니셜이 붙은 HSLW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지혁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서은은 미친 듯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간 감춰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폴더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빼앗긴 원천 기술 데이터, 윤태문이 한상구 문제를 논의하는 내부 통신 기록,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었다. 바로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그것은 10년 전 윤태문과 부패한 형사가 나눈 통화 녹음이었다. 한상구 건은 그냥 단순 사고로 덮어. 보상금은 약속대로 챙겨주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영원히. 윤태문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지혁이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잔인한 목소리를 들었다. 서은에게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목소리였다. 지혁에게 그것은 절대악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서은은 자신을 증명한 것을 넘어 전쟁을 끝낼 무기를 직접 손에 쥔 승리의 여신이었다. 지혁은 경외와 존경, 그리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증거는 그들의 손안에 있었다. 수세에 몰려 방어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차례였다. 지혁은 서은이 가져온 디지털 증거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결합하여 마지막 공격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증거를 단순히 언론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윤태문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계획이었다. 지혁이 서은을 돌아보며 물었다. 준비됐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전사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체스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최후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넥스젠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재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식적인 소집 이유는 최근의 주가 불안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 표명이었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소문이 파다했다. 스텔라의 권지혁이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넥스젠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태문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을 흔들기 위한 권지혁의 허세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성에서 벌어지는 이 전투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주주총회 당일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자본의 냄새로 가득했다. 윤태문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노련함으로 여유롭게 단상에 올라 최근의 위기는 경쟁자들의 비열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권지혁과 한서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에게 쏟졌다. 윤태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경비원들에게 그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혁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주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단상 위에 서 있는 윤태문 회장은 거짓말쟁이이자 도둑이며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태문이 미친 듯이 발악하는 사이 서은은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거대한 화면에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그녀의 아버지 한상우 박사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서은은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릴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빼앗긴 연구 자료와 넥스젠의 특허 기술을 나란히 비교하며 그들의 파렴치한 기술 탈취 행각을 조목조목 고발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윤태문은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소리쳤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바로 그때 서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윤 회장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음성 파일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상구 건은 그냥 단순 사고로 덮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영원히. 윤태문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시간은 멈춘 듯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는 10년 전 과거에서 날아온 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존재했다. 스스로의 목소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윤태문의 오만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거짓된 제국이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녹음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윤 회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지역의 연락을 받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위로 직행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살인교사 및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 등 수십 가지 혐의로 윤태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왕은 자신의 성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에 몰락했다. 아비규환의 현장 한가운데 지혁은 기자들로부터 서은을 보호하며 그녀의 주위에 단단한 벽을 만들어 주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서은의 얼굴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10년간 맺혀있던 한을 풀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혁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세상의 심판은 내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마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일뿐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자신들의 오랜 싸움의 상징이었던 남자가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풍은 완전히 잦아들었다. 윤태문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의 부패한 제국이었던 넥스젠 그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갔다. 권지혁은 업계를 정화한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스텔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그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한서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비운의 고아 소녀가 아닌 혁신적인 천재 CEO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녀는 스텔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이름을 딴 AI 스타트업 EUN을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가 출시한 첫 번째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인공지능 플랫폼이었고, 세상은 그녀의 따뜻한 기술에 열광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세상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권지혁이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던 바로 그 기념일이 다가왔다. 지혁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지난 10년을 회상했다. 위태롭게 떨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성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함께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깊고 따뜻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하러 가고 싶은 특별한 곳이 있어요. 그녀가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10년 전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낡고 허름한 동네의 장례식장 앞이었다. 그곳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말없이 건물 입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된 운명의 장소였다. 서은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8살 아이의 시선으로 기억하는 그날의 풍경을 이야기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텅 빈 공간, 지독한 무력감, 그리고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그의 모습까지. 지난 10년 동안 아저씨는 저의 보호자였고 저의 세상이었어요. 저를 지켜주셨고 키워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죠.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때의 길 잃은 아이가 아니에요. 저만의 힘과 저만의 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세상을 뒤흔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이어갔다. 이제는 제가 아저씨를 지켜주고 싶어요. 아저씨의 외로움을 지켜주고 아저씨의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 제가 아저씨 인생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지혁의 놀란 눈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내민 작은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두 사람의 인연을 상징하는 듯한 독특한 디자인의 심플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권지혁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그녀의 사랑이 가장 용감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에게 도달했다.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그의 심장을 덮쳤다. 충격, 기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 이 완벽한 역할의 역전은 그녀가 이제 자신과 완벽하게 동등한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였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무릎 꿇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래,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대답은 똑같아. 결혼하자 우리.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그녀는 그의 손가락에 서로 반지를 끼워 주었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장례식장을 등지고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고아 소녀를 입양했던 마음씨 좋은 총수는 결국 그 소녀에게 자신의 외로운 심장을 입양당했다.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함께 새로운 봄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이다.